전에 소개받은 김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저도 이거 보면서 해야 돼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내용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 문학. 이 시대를 로마 문학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 황금기를 장식한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도 베르길리우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가장 아낀 시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황실 작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목가적인 서사시도 많이 썼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런 목가적인 건 아니고 영웅서사시입니다. 영웅서사시고 그 주인공은 아에네아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좀 작품 이름하고 주인공 이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아에네아스, 작품 이름은 아에네이스.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저 작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의 건국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로물로스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로마가 로물로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그 로물로스보다 훨씬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의 기원을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로마의 역사와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로마라는 이름을 달고 나라가 세워진 것은 기원전 753년이라고 그럽니다. 기원전 753년에 로마가 세워졌죠. 저 시대면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그렇게 나라를 세울 때, 여기가 로마라고 돼 있죠. 여기에 나라를 세울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처럼 엄청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읍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로물로스라는 사람의 직업이 목동이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산적에 가까운 홍길동, 임꺽정 이런 사람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 데리고 나라랍시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남자 한 2,000명 정도가 야 우리도 나라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변에는 정말 나라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꼽을 수 있는 게 그리스. 그리스는 이 시기에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다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 하면 지금은 요 정도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 생각하는데 터키 서부, 북부, 그 흑해 연안,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그 시실리, 그 다음에 프랑스 남부도, 그리고 스페인의 동부 일부를 그리스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배 타는 항해술이 너무나 뛰어나서 요 옆으로 일단 갔다가 요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 세우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막 퍼져 나갔습니다. 이 자체 내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고 땅이 척박하고, 근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옮겨서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조그마했을 때 이런 조그만 나라 한 700여 개가 그리스 전역에 폴리스라는 이름을 달고 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보라색에 가까운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그리스가 이집트 쪽에 와서 리비아 땅 그쪽에 이렇게, 여기에서도 저기 키레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요런 시기, 그리스 상국이라고 부르는 시기 때에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카르타고는 여기입니다. 지금의 튀니지. 그래서 지금 튀니지 관광을 가면 거기에 카르타고의 그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튀니지 그러면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기, 아프리카라는 이미지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쪽이 카르타고라는 대문명국이 있었고, 카르타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동남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중부부터 해서 아프리카 북쪽의 중부부터 서부까지 이쪽을 쭉 이 라인을 따라서 카르타고 세력이 있었고, 이 카르타고는 원래 여기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땅과 땅 사이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 하는데, 지중해를 동쪽에는 그리스, 서쪽에는 카르타고가 이렇게 나눠 먹는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 여기서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로마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로마 그럼 최고의 제국으로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는 흔적도 없어, 뭐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도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뭐 이쪽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주변에는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카르타고가 탄생하기 직전에 그리스는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이 전쟁 있죠. 트로이아 전쟁.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그리스가 이쪽 북부에서 쳐들어왔던 도리스인들, 도리아인들이라고 그러고 트라키아족에 있는 트라키아인들이 막 쳐들어오면서 그리스 내부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트로이아 전쟁을 갔다 왔더니 정치적으로 되게 어수선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그게 한 300여 년. 그때를 그리스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가 지나고 상고기가 되면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라는 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카르타고도 같이 생기고, 그래서 요 그리스와 카르타고가 이 지중해를 양분해서 나눠서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는 이제 그때 태어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건 이 로마가 아주 조그만 나라, 존재감이 되게 미미했던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를 제압하고 카르타고를 제압하고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차지해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앞바다가 로마가 우리 바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처음엔 여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힘이 세지면서 우리 바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자기네 바다였어요. 나중엔 우리 바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 지중해 전체가 얘네 바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지중해를 자기네 영토로 이렇게 완전히 둘러쌌던 유일한 국가가 로마 국가예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지중해 자체를 우리 바다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 로마였어요. 이제 지금부터 쭉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조그만 로마가 어떻게 커가는지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바다가 됐을 때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문학의 황금기만 이루었던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을 만든 사람. 그리고 초대 황제가 됐던 사람. 그러니까 초대 황제가 되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아에네이스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가 처음에 태어났을 땐 당연히 왕정이었어요. 로물로스가 첫 번째 왕이었고 7명의 왕이 쭉 이어져 오다가 로마가 기원전 509년에 공화정을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공화정의 역사를 만들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 공화국의 시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에 우연찮게 여기 로마에서 조금씩 커진 로마가 공화정 체제를 이루었을 때 이쪽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이 세워져요. 그게 불과 1년 차이로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공화정이, 그리스에서는 민주정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민주 공화국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는 그리스에서 따오고 공화정은 로마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창피할 것도 없지만 뭐 딱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그리스와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다. 정치 체제의 측면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왕정 아니죠. 귀족정도 아니에요. 민주 공화국이고 공화정인데 그게 다 로마와 그 그리스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와 그리스를 이해하는 것, 그리스와 로마를 이해하는 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는 5세기, 4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고전기를 맞아요.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서양 고전학자다 그랬는데 고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그 분야에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것을 고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전 음악도 있고 고전 무용도 있고 영화의 고전. 그럴 땐 영화에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고전을 제일 많이 만들어낸 시대, 그때가 바로 기원전 5세기, 4세기.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이때 그리스에서는 그야말로 천재들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철학자로 말하면 소크라테스, 요즘 나우나 선생님 때문에 테스 형님으로 알려져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요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비극, 연극의 이제 시원이라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활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 그야말로 그리스 문학뿐만 아니라 서양 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래서 저 시기를 고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금기, 로마 문학의 황금기나 고전기는 아우구스투스 시대. 그건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요때거든요. 그로부터 한 400년 전, 400~500년 전에 그리스는 황금기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를 비교하면 그리스가 한 500년 정도 앞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문화적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리스인들이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나중에 그리스인들을 보고 되게 질투했어요. 와, 저것들 정말 멋있게 살았구나. 저렇게 멋있는 문학이 있다니.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린 이제 아에네이스라는 작품도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이 로마 문학의 그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그리스 문학을 모방해요. 그런 작품입니다. 어쨌든 고전기가 지나고 이 고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맨 마지막 고전기가 끝나갈 쯤에 나타났던 알렉산드로스 대왕. 여러분들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때 나와가지고 그리스를 통합하고 그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해요. 그래서 땅을 인도 서부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땅의 대부분을 이 알렉산더가 정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 300년 가까이 이 아프리카 이집트는 그리스의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스가 팽창하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그리스 고전기예요. 그리고 고전기는 언제 끝나냐? 그러면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었을 때 고전기가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4명이 땅을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이 전체를 그리스 제국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하면
헬레라는 말이 그리스란 뜻이에요. 헬레니즘 문화 그러면 그리스 문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서양 세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을 때, 이게 알렉산더가 죽고 31년까지래요. 요 31년이 언제냐면 여기에 그리스 땅이 이만큼 넓어졌잖아요. 근데 쪼개지면서 나눠졌다가 그때 로마가 이만큼 커졌어요. 아까 여기 점에 불과했던 애들이 그 북쪽으로 이만큼까지 올라오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된 거는 그리스 땅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카르타고. 그러니까 로마 애들이 딱 커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자기네 바다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 조금만 나가면 카르타고 애들이 쌓아나온 카르타고 애들이 있고,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리스 애들이 여기 딱 막고 있고,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우리나라 한반도가 좀 그렇죠.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가려고 그러면 중국이 꽉 막고 있고, 밑으로 가려고 그러면 일본이 막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이 약하면 일본 놈이 툭 치고, 중국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중국인들이 꽝 치고 일본인들이 꽝 치고, 그래서 참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펴려면 일본을 점령해야 되나요? 일본 딱 먹고 중국도 쫙 먹고 반개토 대왕처럼 딱 하면 이제 우리나라 쫙 퍼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답답하죠. 로마는 이렇게 좀 답답한 형태로 있었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쪽에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거요? 여기가 지금의 인도, 그 파키스탄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갔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인도의 왕하고 싸우다가 인도의 왕을 이기고 인도의 왕이 와가지고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원하는 게 뭐냐? 딱 그러니까 나를 그냥 왕으로 대접해줘라. 내가 진 거는 인정할 테니까 나를 왕으로 그냥 대접해줘라. 딱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사나이군 그러면서 그래 너 왕해 그러면서 딱 해줬다는 일화가 있죠. 그 멋있는 남자들의 만남. 여기까지 갔었죠. 여기 31년이 어떤 해냐면 이런데 여기가 하나씩 이 로마가 여기를 하나씩 정복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쫙 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제가 일본 뭐 중국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는 못하고 계속 한반도 내 그것도 쪼개져 가지고 좀 답답하게 있는데 로마 애들은 쫙 퍼져 가지고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애들을 다 격파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카르타고 다 먹어버리고 이 그리스를 다 먹어요. 근데 이 뒤쪽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셔서 이쪽은 안 먹고 이쪽까지 한 이 정도. 그리고 요 이집트 땅도 다 먹어요. 근데 요 다른 애들 다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버텼던 게 이집트 쪽에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 2세, 3세 그래서 13세까지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에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있던 여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쪽에 실력자였던 안토니우스랑 손을 잡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될 옥타비아누스랑 마지막 결전을 벌이죠.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는데 그 해전이 이쪽 그리스 땅 쪽에서 벌어진 악티움 해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리스가 패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패해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진 게 이집트가 진 게 아니라 그리스가 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즉 그리스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년이라는 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가 그리스를 완전히 제압하고 더 이상 그리스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 시기 이후부터는 이제 로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아까 이제 여기에 답답하게 있던 로마가 이만큼까지 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 밑에 있던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무슨 깔창처럼 깔려 있던 그리스 세력들을 하나씩 다 먹고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가 꼭 부추같이 생겼죠. 이렇게 신발 부추.
그리고 요건 뭐 같이 생겼나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발이고 이게 축구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모양 자체가 축구를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오면 요 시칠리 섬인데 시칠리아 섬 이렇게 보면 시칠리아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다 먹고 로마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 있는 애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러고 얘는 못 오게 하고 그러겠죠. 바로 여기 있던 애들이 카르타고예요. 그러니까 로마랑 카르타고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카르타고 영역이었어요. 그 카르타고가 얘네가 바다로 좀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 두 사르데스와 코르시카 섬이 딱 막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실리 섬이 딱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다로 확 진출하려면 요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근데 바로 요게 카르타고인 거예요. 카르타고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카르타고와의 싸움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래요. 1차 포에니 전쟁은 요 시실리 섬에서 여기까지 와갖고 둘이 싸우는 거였어요. 두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면 로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 축구공을 먹은 거죠. 축구공 먹으니까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됐지만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드디어 우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 첫 번째 포에니 전쟁. 이 포에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 그 카르타고가 저쪽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페니키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페니키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포에니라고 그래서 포에니 전쟁 그러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인데 1차에서 이렇게 이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여기에 있던 한 장군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선 거죠. 아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 먹었죠. 이제 이게 로마 땅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서 점에서 시작해갖고 이쪽을 쭉 먹고 여기까지 번져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코르시카, 나폴레옹이 탄생했던 코르시카 섬, 사르데스 섬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얘네들 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두고 있을 수 없다, 가만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나섰는데 이쪽에 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랐던 훌륭한 장군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네, 한니발 장군입니다. 한니발이 이런 로마 녀석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갖고 로마를 치는데 이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코끼리 부대를 이 이집트에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코끼리 부대를 데려와가지고 알프스를 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싸움을 해갖고 이때 한니발이 여기까지 들어왔고 이 북쪽 로마 있는 쪽 이 남부까지 거의 다 초토화시키면서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로마가 완전히 없어질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나오죠. 스키피오라는 사람.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얘랑 직접 싸우려고 보니까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한니발이.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스키피오는 어떻게 했냐면 이 카르타고 본토를 치겠다 나는. 그러니까 이쪽을 쳐들어오면 사실 이쪽을 막아야 되잖아요. 위에서 쳐들어오면 이렇게 막아서 싸워야 되는데 얘랑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와서 얘네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쪽을 치면 우린 이쪽으로 가서 치겠다는 거죠. 이쪽 넘어와서 이쪽을 치니까 이쪽에 있는 카르타고가 한니발한테 야 너 돌아와라. 네가 필요하다. 우리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둘이 여기서 결투를 했는데 여기서 스키피오가 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한니발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여기 싸우고 이쪽으로 오는 동안 지칠 대로 지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은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자, 얼마나 커졌나 보세요. 여기 있던 애가 이거 쭉 넓히고 요 섬들 차지하고 여기 한니발이 여기서 출발했고 그 초토화 시킨 다음에 여기까지 다 먹었어요. 이제 남은 건 요 본토 조금인데 이 본토도 결국은 그 3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침범하고 그래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리고 카르타고 있는 땅이 전부 로마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리스도 그 틈틈이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 이쪽을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아까 그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하나 남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공화정 체제에서 이렇게 넓어졌을 때 공화정이 그 기원전 1세기 중반쯤 되면서 세 사람의 실력자가 나타나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 카시우스 이런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 세 사람이 서로 싸우는 그 권력을 다투었던 시기를 삼두 정치 시대라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삼두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세 사람의 우두머리가 나와서 여기를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이기냐면 결국 카이사르가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카이사르는 승리를 거두고 이제 내전을 완전히 종식시킨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로마가 공화정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 공화정 체제는 이 넓어진 땅을 다스리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뛰어난 강력한 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전체를 잘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공화정파들이. 네? 그 원로원 이런 데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로원. 네, 원로원. 그 원로원 체제라는 건 공화정의 핵심이죠. 그거 공화정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민중의 대표자들이 원로원으로 뽑히고 그 원로원에서 2명의 집정관을 뽑죠. 2명을 뽑는 이유는 1명을 내세웠다가 그 사람 권력을 다 가지면 독재를 하니까 왕이 되면 안 된다. 왕과 같은 체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서 로마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안은 원로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민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제 이런 체제가 공화정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밟아야 될 단계가 너무 많죠. 근데 뭐 전쟁도 해야 되고 적군이 쳐들어와야 되고 무슨 위기 상황이 되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시저는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카이사르가 워낙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도력도 있고 그러니까 경계는 했지만 함부로 반대를 못 하고 있다가 이 원로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로원파들 즉 다른 말로 하면 공화정 수호자들 공화정파들이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되죠.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브루투스. 브루투스가 나중에 그 패를 모아가지고 원로원에 들어오는 카이사르를 집단 그 암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어떤 놈이 낯질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브루투스가 있는 거예요. 브루투스는 사실 카이사르가 자기 후계자처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주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자기 죽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배신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나를 찌르냐 그런 뜻이겠죠. 나중에 이제 뭐 브루투스는 나는 카이사르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민회를 중심으로 한 공화정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찔렀다. 그렇게 얘기가 되죠. 이 세 명의 내전이 세 명이 권력을 다투던 시절에 내전을 카이사르가 종식시키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가 공화정파에 암살을 당하자 로마는 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세 명의 유력자들이 나와서 그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싸워요. 그리고 이거를
세 사람이 또 싸운다 그래서 제2차 삼두정치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세 명이 싸우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쪽을 근거로 두고 레피두스는 이쪽으로 두고 이쪽이 안토니우스였어요. 근데 안토니우스는 나중에 이쪽에 그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이쪽을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죠. 네가 로마의 실권을 잡도록 도와줄 테니 내가 이쪽을 잡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싸웠는데 여기서 이제 레피두스가 먼저 제거가 되고 마지막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안토니우스 옆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고 이 둘과 옥타비아누스의 세력이 싸워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신의 권력을 잡고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그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양아버지지만 아버지가 황제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원로파들 즉 공화정파의 칼에 맞아 죽자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가 생각할 때 이 로마는 공화정 체제보다는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서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공화정파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에 잘못 나섰다가 자기도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원로원을 모아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권력자 행세를 하지 않겠다.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넘겨주겠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되게 반가워했겠죠. 박수 쳐주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다. 훌륭한 지도자다. 그러면서 막 인정을 해줬는데 옥타비아누스가 하나 이제 요구하는 게 있었죠. 대신 나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다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사실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지존자. 그러니까 자기는 권력은 없지만 명예를 달라. 그러니까 원로원은 뭐 알았어 그걸 줬는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한 전략의 첫 번째 수였어요. 첫 수.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는 그 한 3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갖고 자기가 황제권을 완전히 강화시키고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던 거죠. 첫 번째 했던 일이 자기를 사람들이 존엄한 자로 불러주게끔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 베르길리우스를 불러가지고 야, 너 시 하나 써봐라. 시를 하나 써다오. 그래서 시를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는 어떤 거냐면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장차 황제가 돼서 로마를 제국으로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어로 말하면 용비어천가 하나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이 들어섰을 때 그 권력이 하늘이 내린 권력이다. 그리고 이 권력은 영원할 것이며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식의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해요. 베르길리우스는 당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히 아끼는 시인이었고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을 이끌던 사람은 당시 그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이라고 할까요? 재무부 장관 일종의 돈 관리와 문화부 장관을 겸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에케나스라는 사람. 마에케나스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베르길리우스한테 시를 쓰라고 그랬대요. 그러자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걸 하나 놓고 그거를 모방하면서 그걸 뛰어넘으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럴 때 막 힘들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다리 딱 놓고 올라가면 쉽잖아요. 사다리가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다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야. 혹시 3년 전에 이 모임에 이 정확하게 이 모임은 아니지만 예, 그 대구 작가 콜로키움이죠. 거기서 제가 3년 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때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해야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일리아스 오디세이 했으니까 아이네이스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놓고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권력을 정당화시킬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작전을 세웠냐면 이 아에네이스라는 작품을 쓴 건데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주인공 아에네아스를 잡아놓고 이 아에네아스가 누군가 봤더니 그리스와 싸웠던 트로이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트로이 전쟁 있잖아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랑 트로이랑 싸워서 누가 이기나요? 그리스가 이기죠. 트로이는 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살에 죽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아에네아스. 그래서 이 아에네아스가 트로이가 망했을 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겠다 하고서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잘 보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자였던 그리스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승자는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오디세이아예요. 오디세우스가 산전수전 다 겪고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서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아내를 구하고 딱 그러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패배자들이 있잖아요. 패배자들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요. 이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딱 보고 오디세이아를 놓고 아이네이스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1권부터 6권까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6권까지는 아에네아스가 트로이아를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랑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이거 베낀 거잖아. 이런 게 느껴질 만큼 여러 가지가 비슷해요. 자,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7권부터 12권까지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요. 그게 어디냐면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중부 땅. 그러니까 거기가 딱 로마 가까이에요.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면 거기 토착민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겠죠. 전쟁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전쟁의 이야기는 딱 보니까 일리아스인 거예요. 일리아스는 그 그리스 군대들이 트로이아에 도착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10년째 되는 해에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활약하는 이야기잖아요. 요거다 보면서 그 아에네아스가 그 아킬레우스처럼 잘 싸우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딱 놓고 오디세이아를 모방해서 떠나는 이야기, 모험의 이야기, 그리고 일리아스를 모방해서 그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싸우는 이야기,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골격이 잡혔죠. 지금 이거는 그 베르길리우스의 모자이크상이에요. 그리고 옆에 두 뮤즈 여신이, 무사 여신이 서 있죠. 역사의 여신과 비극의 여신 이렇게 있는데 요 모자이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튀니지에 있어요. 네, 튀니지 국립박물관 딱 들어가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길 갔었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만 그 늦게 갔어도 자가 격리될 뻔했어요. 잡혀가지고. 근데 일주일 일찍 오는 바람에 그냥 통과했어요. 외국에선. 그때 막 거기 가서 감기 걸려 기침 콜록콜록 해갖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잘 몰라갖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좀 늦게 돌아서 코로나로 찍힐 뻔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갔는데 제가 이거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싹 들어가 저걸 보고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했었죠. 근데 왜 튀니지에 있는지 아시겠죠? 거기가 옛날 카르타고 땅이었고 카르타고를 로마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이 아주 수백 년 동안 로마 땅이었던 거예요. 튀니지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로마 유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 장면은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 베르길리우스에게 어떻게 시를 쓰고 어떻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고 이건 누구겠어요? 베르길리우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에게 별장을 하나 줬대요. 별장과 돈을 주면서 너는 시를 이거 쓸 때까지 나오지 마라. 그럼 열심히 이제 산골 별장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궁금한 거예요. 얼만큼 썼나? 그럼 불러요. 그럼 베르길리우스가 와서 읽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읽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또 상금을 주고 상품을 내고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챙겨가서 또 열심히 쓰면 또 불러오고 그럼 읽어주고.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군가요?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아우구스투스인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옆에 냉담한 여자가 있고 이 사람은 시를 읽어주고 이 뒤에 누군가 두 명이 쑥덕쑥덕거리고 있고 한 청년의 조각상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 지금 이거는 베르길리우스가 아에네이스를 쓰고 6권을 낭송하는 대목이래요. 6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Tu Marcellus eris 그대로 번역하면 네가 마르켈루스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 애가 마르켈루스가 될 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눈동자 갑자기 저한테 싹 쏠리면서 궁금해 죽으려고 그러는 표정이에요. 요 내용은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이 청년이 바로 마르켈루스예요. 마르켈루스 조각상이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얘가 쓰러졌어요. 이 여인은 왜 쓰러졌을까요? 마르켈루스와 무슨 관련이 있겠죠. 이거는 마르켈루스의 조각상인데 아우구스투스의 조카예요. 그리고 얘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친아들을 좀 낳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원래 부인인데 그 아들을 못 낳으니까 쫓아내고 아들 잘 낳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친아들을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평생 친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걔가 바로 마르켈루스예요. 마르켈루스를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 잘 키워서 내가 황제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조각상이 서 있을까요? 일찍 죽은 거예요, 얘가. 아깝게. 일찍 죽어서 그 집에다가 이렇게 기리느라고 그 아이를 기리느라고 이렇게 두면서 맨날 보면서 그렇겠죠. 우리도 돌아가신 분 또는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영감 뭐 이러면서 그런 연속극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기 조각상 세운 거예요. 쓰러진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마르켈루스의 엄마예요. 엄마, 즉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여동생. 이 사람이 시를 읽은 거예요. 네가 Tu Marcellus eris 딱 이렇게 읽으니까 내 아들 마르켈루스 그러면서 기절을 한 거예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전체 맥락을 얼마나 실감나게 멋있게 글을 썼으면 진지하게 글을 썼으면 이 한 구절 딱 전체 얘기 쭉 듣다가 이 한 구절 딱 나오니까 실신을 한 거예요. 엄마가 내 아들 마르켈루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구스투스는
동생을 지금 부축하고 있는 거죠. 실신한 동생을 부축하고 있는 그 동생의 이름은 이제 옥타비아인데 이렇게 있죠. 이 사람 누굴까요? 좀 매섭게 생겼죠. 이 사람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의 두 번째 아내. 아까 그 아들을 낳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자기 본부인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들 잘 낳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리비아예요. 근데 이 리비아를 딱 데려왔어요. 근데 리비아가 데려오면 얘가 아들을 잘 낳는 여자라고 소문이 났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있겠죠.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을 아들처럼 여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리비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러면 빨리 아이를 낳아야지.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전 남편에서 낳은 아들, 걔가 바로 이제 티베리우스인데 이 여인의 전 남편도 티베리우스 클라우스 네로인데요. 이 네로는 그 네로는 아니에요. 티베리우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얘를 자기는 황제로 만들고 싶겠죠. 그 자기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걔를 황제로 만들고 싶은데 아들은 안 생기고 얘를 황제로 삼고 싶은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마르켈루스만 이뻐하고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이 마르켈루스가 죽은 게 이 여자가 죽인 거다. 아주 독한 여자인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어떻게 되나요? 족보가 이 신우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무슨 조선왕조 실록 연속극에나 나올 그런 판이죠. 그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결국 뜻을 이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두 번째 황제로 세워요. 게다가 자기 외손자 칼리굴라가 네 번째 황제가 되고 다섯 번째 네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악독한 네로가 이 사람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를 세 명이나 황제로 만든 정말 전무후무한 여인이죠. 정말 독한 여인.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사람도 어쨌든 이런 상황을 알고 이걸 썼겠죠. 그리고 뭔가를 고발하는 식으로 딱 투 마르켈루스 에스트 에리스 딱 하니까 기절하고 당황해하고 이 여자는 그 냉담한 표정으로 잔혹한 표정으로 지금 쓰러진 리비아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옥타비아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두 남자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인 두 오른팔과 왼팔이에요. 한 사람은 아그리빠, 한 사람은 마이케나스. 아까 마이케나스는 이 사람의 돈 관리를 해줬어요.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경제부총리쯤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강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는 석고상 그릴 때 나오는 그 뚝뚝한 남자 있잖아요. 그 아그리빠가 사실은 이제 자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뛰어난 장군이에요. 실제로 아까 악티움에저는 승리를 거뒀다고 그러잖아요. 클레오파트라한테. 근데 그 승리를 거둔 것도 아우구스투스가 잘 싸운 게 아니라 아그리빠가 잘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있는 모든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은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없었으면 아우구스투스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참보들을 잘 품어 안음으로써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 친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엔 친구였는데 얘가 자기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딸을 줘요. 그 친구를 사위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친구이자 사위니까
꼼짝 못하고 옆에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쑥덕쑥덕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수소수덕했을까요? 뭐 그런 얘기 듣고 쓰러졌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저게 저 여자가 죽였을 거야. 뭐 이런 듯한 그런 느낌. 이런 자, 요 내용을 보여준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하는 거랑 어떤 식으로 베르길리우스가 시를 써 나갔는지 하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투 마르켈루스 에리스는 나중에 이 아에네아스 주인공 아에네아스가 저승에 내려가요. 저승에 내려가서 자기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잘 될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시절을 다 이기고 나면 너는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저승인데 저승을 쭉 보면서 네 후손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저쪽에 보니까 환하게 빛나는 그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혼들이 바로 너의 후손들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떤 청년이 이런 모습으로 쫙 가요. 그러니까 저 빛나는 청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1200년 후에 태어나는데 1200년 후에 태어날 마르켈루스야. 그러니까 저게 마르켈루스군요. 투 마르켈루스 에리스 딱 하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듣고 있던 그 옥타비아가 그 아에네아스가 저승에 가고 누굴 만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 그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딱 얘기하니까 내 아들 마르켈루스 그래서 막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얼마나 실감나게 쓰여졌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제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1시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책을 펼치면 딱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기와 사람을 내가 노래하니 그는 맨 처음 트로이아 해변에서 운명에 의해 빠져나와 이르렀다. 이탈리아와 라비니움 해안에 숱하게 그는 육지와 심해에 내던져졌다. 지고한 신들의 힘에 의해 잔혹한 유노의 기업과 분노 때문에 전쟁에서도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도시를 세우고 신들을 라티움으로 모셔오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정말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 문장이 저기서 끝나고 이게 운율이 있거든요. 그 어떤 운율이냐면 단단단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운율을 좀 살리려고 번역을 했는데 어차피 이게 운율이 안 맞아서 최대한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글이 BC 4세기, 5세기 아니요, 이거는 BC 1세기. 1세기입니까? 예. 자, 보면 이제 첫 구절에서 무기와 사람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 무기는 전쟁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일리아스를 내가 지금 가져와서 일리아스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 이런 선언하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아에네아스겠죠. 근데 오디세이아 첫 페이지의 첫째 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문학을 아는 사람은 저 첫 번째 나오는 저 두 단어를 딱 보고 이거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구나 딱 알 수 있어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저 베르겔리우스가 첫 번째 구절부터 나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베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방하지만 내가 얘랑 싸워서 이길 거다. 이게 결국은 그리스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 이긴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그리스의 그 위대한 문화의 유산을 가져다가 그 로마식으로 바꾸면서 더 위대한 문학으로 만들겠다는 그 어떤 배짱, 포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건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문화적 열등감을 내가 이겨주겠다 이런 야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예전에 그 뭐 성리학을 하시는 분들이든 그럴 때 중국을 넘어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 이제 야망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가 트로이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세운 사람들은 저 트로이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트로이는 어떤 나라였냐? 그리스랑 옛날에 싸웠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가 10년 동안 공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강력한 나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무너졌는지 다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사기당해서 진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면 트로이아가 안 졌을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건국신화 아구스투스를 어떻게 찬양할까 하면서 베르길리우스가 가져온 게 트로이 전쟁을 가져오자. 그러면 트로이아 그리스와 맞먹었던 강력한 나라 트로이를 우리 로마 역사의 출발점으로 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좀 막 거칠게 얘기했잖아요. 이 로마는 이게 뭐 산적들이 임꺽정이나 뭐 홍길동 같은 애들이 이게 산적들 모아갖고 만든 나라다. 뭐 한 남자 2,000명이서 만든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랬거든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로마가 커졌다 그러면 좀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멋있게 하려면 저 트로이를 가져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를 누르고 새로운 지중해의 지배자가 된다는 건 옛날 우리 조상이 당했던 그 복수, 그 패배에 대한 복수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일까요?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조작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아에네아스는 로마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트로이아의 왕자를 그 로마의 역사 속으로 이렇게 편입시킨 건 좀 엄청난 기획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엔니우스라는 시인이 대표적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알려졌으니까 베르기우스 그거랑 이런 것 전부 가져다가 로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도시를 그로부터 여기서부터 합니다. 그로부터 라티움족과 알바의 선조들과 높은 로마의 성벽들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트로이아에서 시작돼서 로마가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기에 딱 그려져 있는 거죠. 무사여, 여기서 무사는 뮤즈 여신을 말해요. 무사여, 나에게 이유를 말하라. 어떻게 신성이 상처를 입고 대체 어떤 고통을 당했기에 신들의 여왕이 그 많은 시련을 더없이 경건한 남자.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경건한 남자. 경건한 남자는 누구냐면 바로 아에네아스예요. 근데 이 경건하다는 말은 그리스 영웅들한테는 잘 안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리스의 영웅들은 뭐 잘 싸운다, 꾀가 많다,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감하다, 용기가 있다. 근데 경건한 건 차원이 다르죠. 이게 신과 인간 사이에서 또는 한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여서 이거는 아주 베르길리우스가 고심해서 만든 단어예요. 피우스라는 라틴어거든요. 피우스. 피에타스 그러면 신의, 의리 이런 뜻도 있고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는 신의, 의리, 김보성 의리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의리. 그다음에 그 인간 사이에서 상하 관계에서는 충성, 부모 관계에서는 효도, 그리고 신과 인간 관계에서는 경건함. 그러니까 이 경건함이라고 표현은 제가 번역은 했지만 저 단어는 그렇게 세 가지의 의미층이가 있어요. 그 동등한 관계에서의 의리와 인간 상하 관계에서의 충성과 그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의 경건함. 대표적으로 경건함만 가져온 거죠. 이 세 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이 있나요? 이제 그걸 고민하시면 저거보다 더 좋은 번역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어떤 거냐면 그리스에서는 없는 새로운 영웅상을 여기다가 그려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에네아스고, 그 아에네아스는 어떻게 그려내냐면 누가 봐도 저건 아우구스투스를 비추는 거울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아에네아스를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순간 아우구스투스를 그런 인물로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아에네아스를 보던 사람이 이 작품을 읽으면 이거 아에네아스, 이거는 아우구스투스인데, 이렇게 느끼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베르길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준 이미지 메이커라고 할 수 있고, 로마적 영웅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로마식 영웅을 새롭게 그려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작품이 하나 딱 나오면 로마는 이런 나라야라고 딱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나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봐서 내놓을 수 없다면 아직 우리의 대표 작품이 없는 거예요. 로벨상이 왜 안 나오냐, 그런 거 투덜투덜 거릴 수 있는 게 걔네들이 뭐 우리 약속에서 안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안 나온 거라고 보면 뭐 나쁘지 않아요. 괴테가 독일어를 완성하고 독일의 정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셰익스피어 때문에 영어가 그 천민의 언어에서 문학의 언어, 교양의 언어가 됐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언어의 격조를 높인 작가는 누구고 작품이 뭘까요?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안 찾고 안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소설과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작가는 누구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박경리다 막 그러면서 그 주장하고 다니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니야 누가 더 좋아, 내가 아니야 누가 더 좋아, 이런 논란이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또 젊은 작가들이 더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고, 그럼 우리나라의 언어의 격조가 높아지는 거죠. 모든 위대한 문학은 그 언어의 격조를 높인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라틴어는 바로 이 사람의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트로이아의 아에네아스는 그 가문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리아스에서 아에네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고매한 안키세스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내 어머니는 아프로디테다. 그러니까 아에네아스는 신의 아들이에요. 여신의 아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랑 아에네아스랑 1대1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일리아스에. 근데 거기에서 아에네아스가 그 아킬레우스한테 그래요. 너 누구랑 싸우는 줄 알아? 내가 아에네아스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말하길, 제우스께서 다르다노스를 낳으셨어. 근데 이 다르다노스가 에렉토니우스를 낳고 에렉토니우스가 트로스를 낳았는데 이 트로스라는 이름 때문에 트로이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로이아에서 일러스, 아사라코스, 가니메데스 나왔는데 여기 일러스 있죠. 이 일러스에서 일리아스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상들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쭉 나와서 내가 안키세스야. 이 말은 나는 안키세스고 안키세스가 나를 낳았어. 이 말은 나 제우스 자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을 베르길리우스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제우스의 자손. 이 제우스는 로마 문학에 오면 이제 유피테르가 되죠. 로마 신화에 오면 영어식으로 하면 주피터.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를 이제 얘기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우린 제우스의 자손이야. 우리도 만만치 않죠. 우리 단군의 자손인데 단군이 천웅의 자손이고, 뭐 우리도 하늘님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이야기 자꾸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역사 환단곡이 뭐 그런 얘기 있고, 뭐 모든 역사가 고조선에서 시작하고 우리 민족의 모든 문명의 뿌리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의 신화를 우리의 자부심으로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자, 이 아에네아스가 이제 그렇게 트로이아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폭풍우 속에서 막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는데 오디세우스랑 비교해 보면, 오디세우스도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많은 고통을 겪죠. 고난을 겪고 폭풍을 겪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몇 명 남는 줄 아세요? 네, 혼자 가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따라가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도 베르길리우스가 그리스의 영웅 그까이 거, 이런 지금 자부심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에네아스는 어떻게 했느냐? 오디세우스는 그 비슷한 상황에서 막 시달리고, 그리고 사람들 죽고 친구들 죽고 그럴 때 별 힘을 못 쓰는데, 오디세우스와 비교해서 아에네아스는 이렇게 말해요. 오 동지들이여, 더 심한 일도 겪은 이들이여, 신께서 이 일도 끝낼 것이다. 니네 더 힘든 것도 이겨냈잖아.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대들은 스킬라의 광난도, 이 스킬라가 사람 잡아먹는 괴물인데, 이 스킬라한테 오디세우스 부하들이 막 잡혀먹어요. 그럴 때 오디세우스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얘는 그 길을 알고 그걸 피해가요.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퀴클롭스의 바도도 겪지 않은가. 퀴클롭스한테 잡혀가지고 오디세우스도 죽을 뻔해요. 막 그 외눈박이 거신인데 오디세우스를 가다 놓고 부하들을 막 잡아서 씹어 먹어요. 오 맛있다. 그러면서 그 오디세우스한테 널 내 제일 마지막에 잡아먹을게. 그러고.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호기심 때문에 따라갔던 애들은 다 죽어요. 그렇게. 근데 얘는 거기를 피해가요. 다시 정신을 차려라. 슬픔과 두려움을 떨쳐라. 아마 이것도 언젠가는 추억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온갖 파란을 뚫고 그토록 많은 생사의 난관을 뚫고 우리 라티움으로 향하니 거기서 운명은 조용한 자리를 보여준다. 그곳에 트로이아 왕국을 재건함이 우리의 소명인즉 견뎌라. 다가올 일들을 위해 그대들을 보존하라.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다독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요. 오디세우스랑 너무나 비교되죠.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 로마의 영웅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모습 속에는 모든 그 내란을 잠식시키고 로마를 안정시키고 번영시키는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위에서 그 아에네아스의 엄마인 아프로디테, 근데 로마 신화에서는 베누스 여신이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 여기서는 자기 아빠 주피터로 나와요. 제우스. 우리 아들 저 어떻게 해? 큰일 났어. 좀 잘 보살펴줘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야. 네 아들 저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잘 될 거야. 내가 네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태어나리라 아름다운 혈통에서 트로이아인 카이사르가. 이 카이사르 태어나기 지금 1200년 전이거든요. 1200년 전에 이렇게 보면서 야 걱정하지 마. 저기 그 네 아들 있지? 네 아들 나중에 쫙 가서 잘 될 텐데 네 아들을 쭉 해서 거기서 카이사르 나올 거야. 이게 주피터가 베누스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르길리우스가 하고 있죠. 누구 앞에서? 아우구스투스와 그 부하들과 로마 시민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 쑥 듣다가 카이사르가 그러면 1200년 전에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국을 오케아노스의 명성을 별들 사이로 미치게 할 율리우스가, 이 율리우스는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태어나서 이 제국을 만들고 이 제국을 별들 사이에 미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이러고 듣고 있는데 저 베르길로사 쫙 이러면서 네 자손 속에 아에네아스의 자손이 유피테, 자기가 유피테로 목소리 흉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들 아에네아스의 자손 중에는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나서 제국을 막 이렇게 만들 거야. 딱 그런 얘기를 쫙 하는 걸 아우구스투스가 듣고 있어요. 되게 멋쩍었겠죠. 쑥스럽고 그러면서 흐뭇하고 어깨에 힘들어갔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와 박수 쳐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구스투스 앞에서 베르길리우스 이 얘기 쫙 하고 있다는 거. 위대한 이울루스에게 계승된 이름이, 그 아에네아스의 아들 이름이 이울루스예요. 그 이울루스에서 율리우스 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언젠가 하늘로 동방의 전리품을 싣고 짊어지고 올, 동방을 정복해가지고, 이 동방 그리스랑 이런 거 다 포함해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올 그를 맞이할 것이다. 그도 기도의 대상으로 불릴 것이다. 이제 이게 영웅 정도가 아니라 신이 된다는 거죠. 이 카이사르 앞에, 아우구스투스 앞에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날 건데 나중에 기도의 대상이 될 거야. 딱 그러면서 눈치를 봤겠죠.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어갔겠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베르길리우스가 엄청나게 아부하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저 얘기 듣고선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기분대로?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신의 명령을 받은 자로 예정돼 있고 태어난 거고 이렇게 자라온 건가? 이렇게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궁금해하게 되고 이 이야기 속의 아에네아스를 자기가 닮고 싶어 할 거예요. 즉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르길리우스는 이 이야기를 아우구스투스에게 해줌으로써 아우구스투스의 환심을 사거나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사명을 불어넣는 거죠. 당신이 그 자리에 황제로 있고 권력자로 있는 건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다. 신의 명령이고 신의 소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뭐 이런 아주 강한 그런 게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폭풍을 이겨내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카르타고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튀니지. 거기에서 보니까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디도가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는 누구냐면 그 페니키아인 슈카이오스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에서 탈출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슈카이오스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그 디도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슈카이오스도 그렇고. 근데 그 오빠 피그말리온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동생의 돈을 내가 가지면 권력을 잡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그 매제죠. 자기 동생의 그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동생도 죽이려고 그래요. 돈을 뺏어갖고. 그러니까 이 시카이오스가 디도의 꿈에 나타나서 여보, 내가 당신 오빠의 손에 죽었어. 당신 오빠가 당신도 노리고 있으니 빨리 당신 재산을 챙겨서 떠나시오. 당신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오. 그리고 쭉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카르타고를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완전 역사 왜곡이에요. 아까 카르타고가 세워진 게 몇 년이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그게 로마 753년에 태어났는데 카르타고가 812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아에네아스가 트로이에 그 탈출한 이야기는 기원전 12세기쯤이에요. 13세기, 1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한 1200년? 그러니까 400년 후에 태어날 여자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역사 왜곡이죠, 사실. 만날 수 없는 400년 거리를 두고 만날 수 없는 여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 속에 그 아에네아스가 친구들하고 딱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 딱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이게 이제 제가 튀니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게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여기 이슬람 사원인데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디도가 그 세웠다는 왕궁이래요. 아, 그 흔적입니까? 네, 흔적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 이게 언덕이에요. 바르사 언덕인데 거기서 딱 보면 바다가 쫙 보여요. 지중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쪽은 바다가 쫙 보이고 이쪽은 카르타고 평원이 쫙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왕궁으로선 최적의 위치에 있어요. 딱 보면 바다와 땅이 딱 보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쫙 이렇게 보면 하루 시작이 되는 거죠. 국정이. 근데 원래 태어나는 거니까 아니면 발굴된 거? 이게 발굴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묻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닦아놓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흙으로 덮어 있었을 거야. 아마 이런 거 삐죽삐죽 나오고. 근데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고 아무튼 저는 이제 나온 것만 봤으니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규모가 꽤 예, 저기 전부 다 돌이죠? 예, 돌로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치도 좋았어요 그때. 이런 건 안 넣었어야 근데 되는데. 관리하는 게 엄청 허술해 보이네. 그렇죠. 허술해요. 그 여기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막 모자이크 조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주웠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가이드한테 이거 가져가도 돼? 그랬더니 가져가. 여기 많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로마 시대 때 그 모자이크 흔적을 가져갖고 지금 제 연구실 책상에다 딱 놨어요. 자, 어쨌든 이제 거기에 지금 이 디도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에네아스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벽화에다가 트로이 전쟁 얘기를 그리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7년 동안 고생하다 여기 온 거거든요. 이거 딱 보니까 자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그때 디도가 나타나서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이 그림의 주인공 아에네아스다. 그랬더니 너무나 자기는 이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궁으로 초대를 해요. 요 장면도 오디세이아 읽어보신 분 아시지만 그대로 나와요. 오디세우스가 폭풍우에 시달리다가 맨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폭풍우에 죽을 뻔하다가 알키노우스 궁전에 들어가서 알키노우스 궁전에 나우시카 공주를 만나고 그 나우시카 공주랑 결혼할 뻔하죠. 그래갖고 거기서 향연을 베풀어주고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가 노래를 뭘 불렀냐면 트로이 전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그걸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는가?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저 가수가 부른 그 트로이 목마 얘기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다. 그러니까 와 박수치고 도대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냐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 장면인데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멋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가 어떻게 멸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우리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어느 날 가보니까 목마가 하나 있고 그리스 애들이 다 없어졌더라. 그래서 우린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목마를 끌고 들어와갖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널브러졌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에네아스도 잠을 자고 있었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고서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데 꿈에 헥토르가 나타난 거예요. 헥토르는 누군지 아시나요? 트로이아의 최고 전사였어요. 근데 아킬레우스랑 1대1로 싸워갖고 죽죠. 그래서 영화 트로이의 마지막 장면도 마지막 장면은 아니지만 그 헥토르랑 그 아킬레우스가 싸운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죽은 헥토르가 아에네아스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여기서 자고 있냐? 지금 난리 났어야. 자지 말고 너 일어나서 이 트로이아는 그대에게 성물과 페나테스 신들을 맡겼다. 페나테스는 이제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챙겨서 나가라는 거죠. 이들을 위해 그대는 운명의 동반자를 삼고 이들을 위해 강력한 도시를 구하시오. 그대는 바다 위를 떠돌다가 마침내 도시를 세우게 될 것이오. 이 도시가 로마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트로이, 새로운 로마. 그런데 이 얘기 듣고 아에네아스가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목마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 목마 뱃속에 있던 전사들이 튀어나가지고 성문을 열어주니까 고국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그리스인들이 무장을 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어요? 한쪽은 술 먹고 널브러져 있고 한쪽은 완전 무장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완전히 사륙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에네아스가 헥토르 말대로 하면 빨리 나가서 사람들 챙겨서 빨리 나가서 도망가야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아에네아스가 그러질 못한 거예요. 왜? 동족들이 죽어가는데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장을 딱 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나타났어요. 베누스 여신이 나타나서 야, 너 여기서 싸우다가 개죽음 당해. 빨리 가. 여기서 죽을 팔자가 아니야. 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지. 그러면서 너 아버지 어디 있어? 네 아내 크레우사 어디 있어? 아들 아스카니우스, 이게 본명이고 그 별명이 이울루스. 그래서 율리우스가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 어디 있어? 빨리 얘네들 챙겨서 나가. 그러니까 얘가 버떡 전칭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그리고 헥토르의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트로이 목마에서 사람들 나오고, 지금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노인을 업고 있죠. 그리고 아이를 손잡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이런 그림으로 남아있죠. 그 로마에 가면 이렇게 웬 남자가 노인네 이렇게 업고 나가는 이런 그림이 있으면 다 그게 아에네아스예요. 관공서 앞에도 있어요. 조각품으로도 남아있고 그림으로도 남아있고 저게 그러니까 로마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쪽에 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를 여기다 어깨에 메고 아들을 손에 잡고 아내는 뒤에 따라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은 사람은 살렸지만 잡지 못한 아내는 놓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에네아스가 아내가 없어졌네? 그래도 빨리 가자. 그리고 가버리면 이게 좀 비겁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아에네아스가 잠깐 기다려라. 난 아내를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딱 들어갔더니 크레우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공중부양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혼령이 나타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남편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사랑하는 난구녀 이렇게 미친 듯 슬퍼함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런 일들은 신들의 동의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이 여기서 크레우사를 데려간다는 것은 법도가 아니거니와 높은 올림포스의 위대한 통치자께서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되게 애절하죠. 이거 막 읽으면 좀 감정이입해서 하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긴 망명이 당신의 운명이며 당신은 망망대해를 쟁기질해야 돼요. 이게 배가 싹 가면서 파도를 가르는 걸 쟁기질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 헤스페리아 땅은 서쪽의 땅이라는 건데 트로이아의 서쪽은 이탈리아를 말해요. 그곳에 즐거운 일과 왕족과 왕족 출신 아내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딴 여자 있으니까 딴 여자랑 결혼하세요. 또 이래요. 당신의 사랑하는 크레우사를 위해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너무 애절하죠.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아들을 언제까지나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딴 여자 만나도 내 아들 잘 챙겨도 이런 거죠.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눈물을 머금고 아에네아스가
여길 떠나고 트로이아를 빠져나와서 그 유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카르타고에 온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요 이야기 속에서는 아에네아스가 디도한테 하는 거예요. 좀 추상하죠. 그러니까 디도가 나 남편 잃고 여기 와서 지금 나라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에네아스가 나도 아내를 잃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짐작이 되시죠? 예. 이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돌아온 싱글 이름을 서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이 여왕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둘이 그 사냥을 같이 나가요. 그 부하들 데리고 사냥을 가는데 여기서 이제 황순원 씨의 소나기 같은 이야기가 벌어져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아에네아스와 디도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둘만 딱 남. 그래갖고 둘이서 거기서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막 그 요정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번개치고 이런 그 풍경의 장면으로 두 사람의 격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 디도는 그걸 결혼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덮었다고 그랬는데 이 죄라는 건 자기 시카이오스, 자기의 전 남편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살았던 그 디도가 이 아에네아스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내 그 남편을 잊고 저 남자를 마음에 두다니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막 그 몸부림치고 이러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자기의 죄를 덮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이아르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이아르바스는 디도가 처음 왔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청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디도가 청혼은 감사하지만 나의 마음속엔 시카이오스가 있다. 그러니까 저를 존중해서. 그러니까 이 이아르바스가 감동한 거예요. 와, 정말 멋있는 여자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러고 있는데 웬 놈하고 저기서 막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아르바스가 화가 나가지고 유피테르에게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 여인, 즉 디도는 우리의 결혼은 거부하더니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건 거부하더니 아에네아스는 주인으로 왕국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 파리스는 누군지 아시죠? 트로이아의 왕자였어요. 근데 이 트로이아 왕자가 그 스파르타의 그 왕비였던 헬레네를 납치해 가죠. 둘이 사랑. 그러니까 이 파리스는 사랑을 선택하는 바람에 조국을 전쟁의 수렁에 빠뜨리고 조국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아르바스가 그런 거예요. 요놈 요거 또 다른 파리스다. 제2의 파리스가 왔다 이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비아냥 거죠. 반쪽만 남자인 무리들과 반지를 뭐 이러면서 여자를 홀리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내 사랑 디도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피테르가 아니 이 자식이 나라 세우라고 그랬더니 저기서 여자랑 놀고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메르쿠리우스 전령의 신이죠. 딱 보냈어요. 그래서 아에네아스 불러갖고 그래요. 그대는 지금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높다란 카르타고에 초석을 놓고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그대는 자신의 왕국과 운명은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그대는 어떻게 할 셈인가? 그대는 무엇을 바라고 리비아 땅에서 빈둥거리는가? 옛날에 그 카르타고 그쪽을 리비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지금도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때보다 더 넓은 지역을. 만약 그토록 위대한 운명의 영광도 그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장성에 가고 있는 아스카니우스와 그대의 후계자인 이울루스의 희망을 생각하라. 이탈리아의 왕국과 로마의 땅은 걔들 목인데 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로마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못 세워진다 이거예요. 네 자손 생각하고 로마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로마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죠. 로마도 생겨나기 전에 로마라고 그래요. 로마는 753년에 세워졌는데 그거부터 한 500년 전에 야 로마 너 어떡할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에네아스 로마요? 로마가 뭐죠?
이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베르길리우스가 그 아우구스투스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로마는 이때부터 이미 예정된 나라다.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아에네아스는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랑이냐 아니면 새로운 조국이냐. 파리스는 어떻게 선택했죠? 사랑이냐 조국이냐 했을 때 사랑을 선택하는 바람에 조국이 망했어요. 만약 여기서 아에네아스가 사랑을 택하면 조국은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좀 멋있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파리스는 사랑을 선택해서 있던 트로이를 멸망시켰다면 아에네아스가 만약 여기서 사랑을 선택하면 있어야 할 트로이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트로이를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래? 딱 그럴 때 아에네아스의 선택은 뿌리치는 거예요. 사랑보다 조국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에네아스의 이야기지만 이건 아우구스투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사랑과 조국, 사적인 어떤 욕망과 이익이 있고 국가가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아우구스투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로마의 모든 남성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단호하게 뿌리치고 떠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디도는 자살을 해요. 자살하면서 그러죠. 네가 고생할 때 내가 1년 동안 보살펴 줬는데 나를 버리고 떠나? 내가 이 원수는 반드시 갚으마. 근데 자살하면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한니발 전쟁으로. 한니발이 쳐들어간 건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한니발 얘기를 디도의 이야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로마가 망했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을 택한 아에네아스의 선택은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여기를 떠나서 시칠리아 떠나서 여기로 가요. 그 라베룬툼 여기 라비니움 이쪽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게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 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디도 때문이라는 식으로 연결을 시킨 거죠. 한니발 장군의 요 모습 전에 아까도 얘기했죠. 잠깐 보시고요. 여기서 쭉 와서 여기를 다 휘짓고 다녔는데 결국 여기 와가지고 스키피어한테 망하죠.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이런 거예요. 너 그 시빌라라는 예언자한테 가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시빌라가 아에네아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라비니움 땅에 잘 들어갈 거다. 근데 거기에 가면 제2의 아킬레우스가 있다. 거기에 투르누스라는 애인데 투르누스라는 원주민의 그 지도자를 제2의 아킬레우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파리스의 유혹을 물리친 거는 그 트로이아를 멸망시켰던 하나의 원죄를 지운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그 지워야 될 게 뭐냐면 헥토르가 아킬레우스한테 짐으로써 트로이가 멸망했다고 치면 이 아에네아스는 그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킬레우스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르누스를 제2의 아킬레우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너는 잘 싸우고 이길 것이다. 이 싸움의 원인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쭉 하고요. 그리고 넌 집에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새로운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저승에 가서 네 아버지 한번 만나봐. 그래서 아까 그 말한 대로 저승에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래. 너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내가 본 걸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너에게 다르다누스의 자손이 이 다르다누스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우스의 아들 그리고 이 다르다누스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저희가 나왔다는 거죠. 아에네아스가. 근데 또 이 베르기오르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다르다누스는 원래 로마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트로이아로 가서 거기서 트로이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트로이아는 로마에서 시작됐다. 엄청나요. 그러면서 네가
그 자손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저기 보면 로물로스, 저기 있는 애가 로물로스야. 그러니까 네 자손 중에 로물로스가 태어날 거고, 그리고 또 쭉 봐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제아제, 그리고 아까 투 마르켈루스 에리스, 마르켈루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투스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물로스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나온 게 이게 로마의 역사예요. 원래 있던 753년에. 그리고 그 로물로스 뒤에 이렇게 7명의 왕이 있었고, 그런데 이 로물로스는 아에네아스의 족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역사가 한 500년이 쑥 올라가요. 그리고 이 아에네아스한테서 이렇게 자식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자식도 많죠. 그리고 요 레아 실비아가 바로 로물로스를 낳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누구냐면 전쟁의 신 마르스. 그러니까 이 로물로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그리고 아에네아스는 아까 앙키세스랑 비너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앙키세스는 아까 쭉 해서 다르다노스의 자손이고, 이 다르다노스가 제우스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아에네아스 나오고 로물로스 나오고 아우구스투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하늘엔 유피테르, 땅엔 아우구스투스. 하늘의 유피테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지상의 유피테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너스는 또 유피테르의 아들이거든요. 아니, 딸이거든요. 얘네 둘은 또 그 내연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 아에네아스를 아까 경건한 아에네아스라고 하는데, 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이 아킬레우스, 그리스의 최고 영웅 아킬레우스를, 원래는 용감한, 잘 싸우는, 발이 빠른 이런 긍정적인 용어들이 일리아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긍정적인 용어를 얘한테 다 줘요. 그리고 얘는 용감하게 나쁜 거를 용감하다를 나쁘게 표현하면 난폭하다가 되죠. 그러니까 난폭하다, 포악하다, 야만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오디세우스는 라틴어로 가면 율릭세스가 돼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읽으면 율리시즈가 되죠. 그러니까 율리시즈가 오디세우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 꾀가 많은, 방편이 많은 이렇게 좋은 용어로 되어 있는데, 베르길레스의 작품에서는 사기꾼, 교활한 이런 걸로 되고, 이 사람에게 부여됐던 지혜, 아킬레우스에게 부여됐던 용기를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한 게 경건함. 그래서 로마적 영웅을 마치 이렇게 무슨 작품 만들듯이 딱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아까 아에네아스가 아버지 앙키세스 안고 여기 이런 조각품이 있어요. 로마에 가보니까 어떤 관공서 앞에도 이게 딱 있더라고요. 이게 로마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이게 그 파나테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아버지와 나와 자식. 굉장히 과부장적이죠. 신에게는 경건하고, 아버지에게는 효도하고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뭐 이런 관계. 그리고 이제 이 로마 땅에 도착해서 싸워야 되는데 방패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대장장이신 불카노스한테 가서, 야, 우리 아들 싸워야 되는데 방패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방패를 만들어줘요. 방패를 만들어주는데 그 가운데다가 멋있는 무늬를 새겨야 되잖아요. 멋있는 무늬를 새기는데 뭘 새기냐면 이걸 세워요. 바다의 한복판에는 청동으로 무장한 함대와 악티움 해전을 볼 수 있었다. 아까 악티움 해전이 기원전 31년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에서 아우구스투스가 그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를 이기고 마침내 그 황제의 자리에 들어서는 첫걸음을 냈었다고 그랬죠. 그 악티움 해전이 원래 아에네아스가 싸우는 그 방패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 구라죠, 생구라죠. 그러니까 결국 아에네아스는 처음 들어가서 원주민하고 싸우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방패라는 게 사실 전사의 얼굴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장면을 딱 보면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에네아스는 곧 아우구스투스인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곧 아에네아스고. 그리고 거기에 그 한쪽에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딱 서 있어요. 쫙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악티움 회전을 그린 건데, 요게 방패를 작품에 그려진 방패 묘사를 가지고 그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로물루스도 있고 여기 악티움 회전의 장면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에네아스는 이 로마 역사를 들고 싸우는 거고, 그 로마 역사의 정점에 아우구스투스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런 거 그림, 뭐 방패 이런 거 가지고 팔고 그랬대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착해서 제2의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투르누스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아에네아스가 승리를 거두죠. 요건 읽지 않는데 쭉 보면서 지금 마지막 장면 승리를 거두죠. 이 장면은 결국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최고의 권력에서는 아우구스투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아에네아스는 곧 아우구스투스고 아우구스투스는 곧 아에네아스에게 쓴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듣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생각하게 되고, 아우구스투스는 이 아에네아스 작품을 듣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아에네아스처럼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전체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놓고 로마 제국을 확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는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평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 시기에 이제 문화가 부흥 발전하게 되는데, 그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바로 베르길리우스.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는 이런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문학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또한 라틴어를, 그동안은 별 볼 일 없던 문화의 외곽에 있던 언어인데, 그리스 언어에 비하면 촌놈의 언어였는데, 이걸 그리스를 능가할 수 있는 최고 문명의 문화의 언어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로마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라는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을 누가 건설했는가? 그리고 우리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로마를 그려준 사람은 저는 베르길리우스라고 봐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로마를 누가 만들었냐 그럴 때 베르길리우스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라는 작품 속에는 하나의 국가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아우구스투스에게 주는, 아우구스투스의 황제가 되고 로마가 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용비어천가 같은 데에 그치지 않고, 또는 아우구스투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부의 글이 아니라, 어쩌면 베르길리우스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소망을 여기에 다 담아서 내 나라 로마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로마를 이끄는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려주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이성계죠. 그러나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단순히 권력을 잡았고 그 권력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조선은 어떤 가치와 이념 위에서 서야 하는지, 조선이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그려준 사람은 정도전이죠. 그런 점에서 정도전이 조선을 세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면, 우리 베르길리우스가 로마를 진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고 그런 걸 그려주는 정치적인 이념의 이상의 잣대가 될 수도 있고,
그 우리가 쓰는 언어를 고급스러운 언어로 발전시키고 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이 시대에 아우구스트 시대의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베르길리우스, 그의 대표자 아에네이스를 쭉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람 말고도 다른 많은 작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혹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읽어보신 분은 그 다음에 그걸 연결시켜서 아에네이스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걸 세트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로마적인 것과 그리스적인 것, 우린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걸 묶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리스 신화가 있고 로마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 작품을 잘 비교해서 읽으면 그리스 신화라는 것, 문학이라는 것과 로마 신화, 로마 문학이라는 것,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하던가요? 지금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꼭 한 분만 질문 받아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나오는 그 그림은 그 시대의 그림으로 아니죠. 그 시대의 그림은 아니고 뭐 17, 8세기 유럽 근대 현대 들어오면서 저 작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그린 것들이죠.